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제13조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시행 날짜가 올해 3월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험 직전에 개정되는 게 있는데 작년에 1차 내용 중에서 두 문제가 개정되자마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참고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래 원산지 증명 지원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통 뭐를 하는 거였냐면은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 거였습니다. 달리 말을 하면 여기 관세청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한 어떤 상담이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전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직접 업무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 문제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9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9페이지에 가면은 저희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 12번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답이 뭔지를 한번 감으로 파악해 보시죠. 관세청장이 행하는 지원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담하고 교육만 하는 것이지 직접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들은 이제 관세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관세사들한테 돈을 줄 테니 너네가 좀 업무를 해달라 이렇게 하게 돼서 관세사들이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디가 바뀌게 된 거냐면 원래는 중소기업만 있었는데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2항에 보시면 2호, 3호가 추가가 된 거예요. 중소기업 말고도 농어업인도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면은 다음 중 중소기업,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 지원을 받는 기업, 그 단체가 아닌 것을, 자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을 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 뭐 농업인, 뭐 수산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넣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일단 14조로 가서 보면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발급기관이라고 하는 뭐 관세 당국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말하는 거는 세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자들이 여기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수출신고를 했겠죠. 수출신고를 하고 뭐 운영서를 뭐 발급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거나 자유로 발급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수입자에게 요거를 보내줬을 거예요.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을 보내줬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발급했던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내고 나서 오류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류.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발급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발급을 한 게 있었다라든지 반대로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으면 자기 나라에 있는 세관에게, 우리나라 세관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FTA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납부하는 관세가 있겠죠. 근데 오류가 발생을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과다하게 받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과소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협정을 적용했던 것을 가지고 과다하게 증명됐던 거라면 부족세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혜택을 더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이 증명서에 작성한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보다.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더 받은 게 있었겠죠. 요거는 나중에 부족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요거는 과다한 세액이 있겠죠. 내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낸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걸 가지고 저희가 관세법을 생각해 보시면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에 신고한 세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액 정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납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납세 신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신고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납부한 세액, 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정 신청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더 돈을 많이 낸 거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세액 정정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납부를 한 게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그때는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 가지고 환급을 받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뭘 요구하는 거냐면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 자들은 여기 두 명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자기 나라에 있는 세관에다가 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야 되고 상대 국가에 있는 수입자에게도 내가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당연한 거겠지만 지체 없이라고 말을 쓰겠죠. 내가 알게 된 순간부터 빠르게,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내용을 알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세 당국이 여기 있는 세관에서는 다른 나라 세관에게 이걸 알려줘요. 결국엔 여기 수입국 세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입자는 사실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정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세관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관에서 나중에 안 하고 있으면은 추징을 하러 옵니다. 추징을 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이런 케이스라면 세관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안 할 텐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데 안 내고 있는데 자율 정정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세관이 추징을 나오게 될 것이고 추징을 나오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요거 있잖아요.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원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통보를 받고 자율적으로 정정을 하면 가산세를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당근이죠, 당근. 내가 지금 이 오류통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입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신의성시를 어긴 거에 대한 제재가 되거든요. 위반에 대한 제재가 되는 거라 가지고 그 말을 쉽게 표현해 본다면 나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요게 잘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정정을 하면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면제를 해줍니다. 요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고요. 요게 지금 1항에 나왔던 거였어요. 1항에 나와 있는 것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나와 있고 그게 시행규칙 제19조에 가서 보시면은 오류가 있으면 안날부터 3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지체 없이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류가 발견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내용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법으로 와서 보시면은 제2항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입자 입장을 말을 하는 거죠. 수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를 받았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세액 정정 또는 보정 신청, 수정 신고, 경정 청구라는 것을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의무를 두고 있는 거죠. 요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옆에 보시면 시행규칙에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받기 전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정정을 해야 돼요. 정정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관에서 추징을 하러 나옵니다. 추징을 한다는 거는 이 적절한지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 전에 원산지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는 당연한 거지만 추징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추징하기 전에 뭘 할까요? 과세전 통지라는 것을 하게 돼요. 과세전 적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통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관세법의 규정을 따라간다라는 것인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험 잘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서도 수입자가 정정을 안 했다. 어떤 제재가 따를까요? 그러니까 처벌을 말해봤을 때 그러니까 벌금일까요? 과태료일까요?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는 게 있고요. 다만 원래는 경정 청구 안 했을 때도 받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빼줬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경정 청구 안 하는 것은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내가 지금 세금 환급받을 게 있는 건데 불구하고 이걸 안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불리한 거, 사실 납세자가 불리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안 하면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죠. 요것도 시험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과태료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는 거냐면 98페이지 맨 끝에 46조 2항의 3호 보이시죠? 46조 2항의 3호를 보면 원산지 증빙 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세관장에게 세액 정정, 세액 보정 신청 또는 수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보이시죠? 여기에 경정 청구 없죠?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정 청구까지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처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과태료 부과 안 합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세액 정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요거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 세 가지 말해요. 세 가지. 이 부족세 이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디를 보면 되냐면 15조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인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시행령 10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관세법상에 보시면 제12조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신고 서류의 보관에 대한 얘기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면 시행령 제10조에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에 대해서 보관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수입자 같은 경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데 냈던 서류 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신고 관련해서 관세법에 보시면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수입신고 필증, 지시대상권 나오는 거 있죠. 지시대상 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에 관한 서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왜 보관을 해야 될까요? 직접 운송 원칙 때문에 보관을 하는 거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증빙 서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에 나와 있는 거는 혹시라도 사전심사를 받은 게 있었다면 그 내용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원산지 사진자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수입자 보관한 서류가 되는 거고 수출자와 생산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 원산지를 판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정에 필요한 근거 서류 모두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 기관에 신청하는 서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 모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되는 거겠죠. 생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자재 명세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제조 공정도라 부르는 공정명세서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좀 감으로도 맞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작년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2페이지에 보면 19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수입자가 보관하는 서류가 나와 있네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원가 계산서 이런 거는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필요한 서류거든요. 그렇죠. 원가 이건 부가가치 기준 그거 할 때 말을 하는 거고 공정명세서라는 거는 제조 공정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니은 나와 있는 거는 물품의 원재료 출납 재고 관리 계약이라는 것은 생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보관 기간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수입자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기산일자를 잘 보세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의 다음 날입니다. 적용 신청일 아니에요. 신청한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이에요. 온전하게 하루를 더 계산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으로 나와 있어요. 요건 헷갈릴 수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관세법에서도 수익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5년일까요? 관세 부과 제척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반대로 이거를 발급하는 거죠. 수출자, 생산자는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네요. 중국의 경우는 3년까지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 중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기억나시죠? 거기도
발급했던 서류들은 보관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몇 년이었을까요? 5년이었어요. 5년이었고 다만 단서가 있었죠. 중국은 3년으로 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발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발급 기관도 동일하게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발급 신청하는 사람, 그다음 자율 발급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3년은 수입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 발급하는 거에 관련된 겁니다. 요거 헷갈리는 게 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3년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 시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로 가서 보면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그 16조 내용을 보니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자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세관에서 또는 관세청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상 모든 사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세약 상대국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고 3호에 보시면은 기재부 용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 관련된 사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래, 유통, 운송, 보관, 통관, 대행, 취급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은 왼쪽에 보면 1호에 수입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채약 상대국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산지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조사를 누가 할까요? 수출국일까요? 수입국 세관일까요? 수입국이겠죠. 왜냐하면은 관세 징수를 적정히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정 관세의 적용이 적정한지 본다는 거는 혹시라도 이 업체가 FTA 이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걸 받은 게 있으면은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 징수 덜하는 거죠. 덜한 거기 때문에 관세 징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조사를 할 때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를 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원산지 판정이 적정한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수입자를 먼저 조사를 하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 조사를 먼저 해요. 그때 조사를 할 때는 서류만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나서 그걸 확인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채약 상대국의 수입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수입국 세관이잖아요. 그렇죠? 수입국 세관이기 때문에 채약 상대국에 대한 수입자 조사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수입자라는 거는 자기 나라에 있는 수입자를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협정관세 적용했던 것이 적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수입국 세관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자기 나라에 수입했던 사람만 조사가 가능한 거고 채약 상대국의 수입자는 말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출자는 있겠죠. 우리나라로 물건을 보낸 사람은 있겠지만 상대 국가의 수입자란 말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 주체가 수입자거든요. 예, 여기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밑에 저희 체크할 게 뭐냐면은 조사 기간, 제출 기간이라고 하는 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항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옆에 보시면 그것이 협정에 따라 다른 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0일로 나와 있고 페루만 90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협정들은 30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페루는 9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다만 30일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0일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항이 나오는데요. 3항에서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기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은 이제 보완 요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5일 이상 45일 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봤던 것 중에 원세 증명서 발급은 5일 이상 10일 이내였거든요. 이거랑 완전 사안이 다른 거예요. 발급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게 있었겠지만 요거는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관세 심사, 그러니까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 보시면 이제 원산지 조사가 나오는데 원산지 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원산지 조사의 원칙이라고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후심사 또는 사후조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수입한 이후에,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예외가 있긴 했었죠.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원칙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사를 할 때는 수입자를 우선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조사 주체가 누구냐면 수입국 세관이에요.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은 바로 상대 국가에 있는 사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인 사람한테 조사를 먼저 해요. 조사를 먼저 하고 확인이 안 되면 그걸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출자, 현자까지 이제 확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서류 조사가 원칙이에요. 서류 심사가 원칙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류 심사가 있고 서류 조사가 있고 현지 조사가 있어요. 현지 조사는 현장에 찾아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는 거는 서류를 먼저 보고 확인이 안 되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상대 국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현지 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왔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는 조사를 나갈 수가 없을 거고요. 동의를 거부한다,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조사를 못 나가는데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조사를 안 나간다는 얘기는 그냥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부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배제가 돼요. 추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려워하거든요. 수입자, 사실은 FT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면 수입자가 좋을까요? 수출자가 좋을까요? 수출자가 좋을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건 있겠죠. 수입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가지고 더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건 좋겠지만, 결국에는 FTA는 수입자가 혜택을 보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피해를 보는 것도 수입자가 보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덜 냈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세금 더 내야 되거든요. 세금 돌려내고 가산세 내는 것이 있는 거고, 수출자는 사실은 피해보는 게 없어요. 물론 둘 간의 다툼이 있겠죠. 수입자가 따지겠죠. 따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입자가 되게 애를 타고 있는 겁니다. 수출자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 배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고, 자, 밑에 보시면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7조에 보면 원산에 관한 조사라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입자, 그다음에 뭐 생산자,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 기관,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나머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2항에서는 체크할 게 뭐냐면요,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말이 써 있거든요. 맨 끝에 보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서 보시면 현지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죠.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20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재부령을 정하는 기간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조사는 못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가보면 5항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하는 사실을 통지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수입자, 그다음에 채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게 있는데, 주의할 거는 채약 상대국에 관한 그 통지는 이거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에 따라서 통지를 할지 안 할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만 수입자는 반드시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6항에 보면 이제 조사를 마치면 이제 조사 결과를 회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제 통지를 하죠. 기재부령을 정하는 기간 안에 대상자와 채약 상대국 관세 당국의 서면으로 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데, 다만 채약 상대국 관세 당국 같은 경우에는 협정이 정하는 경우에만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들은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 이의 제기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3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다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옆에 가보면 이제 시행령 12조랑 이제 시행규칙 23조는 관련 절차와 이제 관련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한번 잠깐 참고로 한번 보세요. 하나 척할 게 뭐냐면은 45페이지의 제 12조에 보면은 여기 연기 신청에 관련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1항에 보시면은 그 기간이 나오죠. 15일 안에 신청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 3항에 보시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한 번만 할 수 있고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시행규칙 24조에 그 원사인 조사 방법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원산지 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직접 검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있고, 그리고 간접 조사, 간접 검증이라고 말을 쓰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수입국 세관이다. 그러면 직접 조사는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 걸까요? 수입국 세관이 채약 상대국에 있는 수출자 등을 조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간접 조사는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관세 당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조사를 해주고 조사 결과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게 간접 조사, 간접 검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뭘 요구할까요? 회신을 요구하는 거죠. 회신 같은 경우는 회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있거든요. 이 기간 안에 회신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관세법 기억나지 않으세요? 거기에 이런 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관세부가 제척기간 얘기할 때 예외적인 기간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에다가 조사를 요청하고 회신 기간 안에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라든지 회신이 오긴 왔지만 충족이 안 된 것이 확인됐을 경우는 그걸 가지고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협정에 따라서 직접 요구하는 협정과 간접 검증을 요구하는 협정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간접 검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은 직접 검증만 골라서 정리하면 된다는 거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칠레와 싱가포르 1호와 2호 체크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1, 2 써있죠. 이게 뭐냐면 발효된 순서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FTA가 체결된 거 있잖아요. 발효된 순서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있죠. 칠레와 싱가포르는 다 직접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직접 써있잖아요. 그 동안 쳐주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간접이거든요. 간접인데 쭉 가다 보면 북미 쪽 어디 나라 있죠? 미국이랑 캐나다 있잖아요. 두 가지 나라는 다 직접 검증이에요. 북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주와 뉴질랜드 기억나시죠? 여기도 직접 검증입니다. 자, 그럼 정리됐을까요? 그쵸? 6개 나왔죠. 칠레, 싱가포르, 북미 쪽 2개,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호주, 뉴질랜드. 여기는 직접 검증입니다. 나머지는 간접.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25조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사 결과 통지 기간이 나오는데 요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고 나서 며칠 안에 통지를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조 있잖아요. 법제 18조는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받은 거예요. 채약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수입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 거고, 우리가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상대 국가의 수입국 세관에서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청을 받아서 조사를 나오는 거죠. 요것도 반대로 저희가 회신을 해줘야겠네요. 중요한 거 있어요. 옆에 보면 시행령 13조 나오는데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1항 나오죠, 1항.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엄청 자주 나왔던 겁니다. 회신 기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봤던 것 중에 시행규칙 25조가 뭐냐면은 얘는 조사 결과를 마치면 결과를 통지하는 거였던 거고, 여기 영제 13조는 요청을 받고 나서 회신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조사 결과 통지는 조사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뭘 했다. 그러니까 조사 마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통지하는 거고, 13조는
언제까지 조사를 마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뉘앙스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뉘앙스로. 유럽은 좀 기간이 길어요. 길고 남미 쪽은 짧아요. 아시아는 중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 중에 긴 건데 아시아가 있다 틀린 거예요. 남미인데 길다 다 틀린 거거든요. 일단은 체크할 거 말씀드릴게요. 유럽이 가장 여기 보시면 1호 나오는데 1호가 뭐냐면은 EFT예요. EFT. 요게 가장 깁니다.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이죠. 요게 가장 긴 거예요.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긴 게 뭐냐면은 10개월짜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4호에 보시면 유럽연합 당사자라고 나와요. EU는 10개월이에요. 10개월. 얘랑 일단 그건 있겠죠. 영국이라고 하는 게 EU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똑같겠죠. 옆에가 보면은 11호의 영국도 10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왼쪽에 와서 보면은 터키도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EU, 터키, 옆에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국, 이 네 가지가 저희가 10개월로 나와 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요. 이제 중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간으로.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은 아시아를 맞아, 아시아. 여기 보면 아시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예, 좀 나름대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2개월, 3개월, 6개월짜리가 있거든요. 2개월은 아세안이고 3개월은 인도예요. 인도. 여기는 중국과 베트남이거든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연예인들 마약 이슈가 있었잖아요. 마약 이슈. 자, 아인이네요. 유아인 씨가 있죠. 중국과 베트남은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엄청 센 나라입니다. 사형까지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아인, 중국, 베트남인데 마약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2고 3이고 곱하면 6이죠. 네, 2, 3, 6이에요. 여기 6.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13조 2호를 보면은 아세안 나와 있잖아요. 2개월 써 있죠. 써 있고 다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2개월 나와 있고 3호 밑에 보시면 인도 나와 있잖아요. 3개월 되어 있거든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8호, 9호 있잖아요. 8호, 9호. 중국과 베트남과 중국은 다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나와 있고 여기까지가 아세안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이었어요. 아시아. 그 옆에 가보면은 12호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2개월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세안 회원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개월로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볼게요. 남미 쪽. 남미 쪽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왼쪽에 보면 페루라고 보이시죠? 페루, 그다음에 콜롬비아. 5호랑 7호랑 옆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남미랑 중미까지 볼 건데 중미 공화국 보이시죠? 151 쭉 내려가 보면은 캄보디아. 아닌데요. 일단은 중미 쪽. 다시. 남미 쪽, 페루, 콜롬비아, 다음 중미까지 해서 151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효된 것들이 좀 기간 짧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나왔던 거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빼고 RCEP하고 캄보디아는 다 91로 나와 있기는 하고요. 이거 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싹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암기를 하고 계셔도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베트남의 경우는 기산일자가 다른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접수일이 아닌 거죠. 요청일이 아닌 거잖아요. 다음 날로 되어 있죠. 다음 날부터. 요거는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증명서 요에 말을 할 때도 다음 날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옆에 보시면 중미도 마찬가지인 게 답수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정말 자주 나오는 거라서 올해도 나오는 것 중에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말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여가지고 내용 꼭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밑에 시행령 14조 나오잖아요.
미국은 섬유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1항하고 2항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1항이 뭐냐면은 조사를 마치는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원래는 직접 검증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섬유 관련에 대해서는 간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는 게 있고요. 조사를 마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2개월, 그러니까 요청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섬유 관련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는 공동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세관하고 한국 세관이 공동으로 나와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내보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세관이 검증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공동 검증할 때는 동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통지라는 것을 사전에 안 해요. 안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항이 나오잖아요. 쭉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전 통지 없이 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말 보이시죠? 현장에서 할 수 있다고.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모두 사전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동의를 안 한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을 따지지 않고 바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나머지는 지금 밑에 이의제기가 나오는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이거 쭉 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제21조 가볼게요. 협정관세 적용 보류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잠깐 정지를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사유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옆에 그 시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업체가 수입하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보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협정관세 적용 보류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관련된 사유와 그 보류 기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여기서 저희 체크할 거는 법제 21조, 시행 17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26조 있잖아요. 여기 1항까지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7조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거 있잖아요. 1항. 1항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유. 협정관세 적용 보류 사유라는 게 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법이 있었잖아요. 적용 보류를 하는 것들, 동종 동질인데 조사 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 동질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경우에 보류 대상은 해당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동일한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도 조사에 대한 그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자. 그 업체가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만 그 물건하고 동종 동질 물품이라고 한다면은 협정관 적용을 보류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출한 게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보류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품이 동종 동질 물품이 아니면은 그거는 또 보류를 안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조사 중인 물건에 대한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종 동질 물품은 이런 관계를 말하거든요. 두 개 같은 물건이 있잖아요. 같은 물건인데 얘가 이번에 수입된 거고 얘가 다음에 수입된 거예요. 이 둘 간의 관계는 동종 동질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수입된 거 얘밖에 없잖아요. 얘는 다음에 수입된 거니까. 얘랑 얘를 구분할 때는 얘는 동종 동질 이렇게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물건을 말을 하는 거죠. 조사 중인 물건이 또 들어온 게 있을 때는 걔는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근데 2항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를 아직 마쳤는데 알고 봤더니 충족이 되는 물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적용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원래 적용했었다면은 나쁘지 않았던 돈을 나중에 돈을 환급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자가 같이 포함되거든요. 48조로 준용한다 나와 있잖아요. 환급 가산금을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관에서 막은 거였잖아요. 원래 적용했었다면 그때 돈을 안 냈을 텐데 나중에 일단 돈을 먼저 냈다가 나중에 환급 받게 되면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망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사유가 있다더라도 담보를 내고 적용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보를 낼 테니까 일단 적용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내가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옆에 가보면 시행령 18조에 적용보류 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아까 보면은 적용보류 기간 만료되기 전에 그다음에 그 담보를 제공한다면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장인데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 조치는 긴급관세 조치를 포함해서 관세법에 나와 있는 것이랑 거의 또 동일하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긴급관세 넘겨보시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이런 거 나오거든요. 덤핑, 상계 이런 거 나와요. 내용을 보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세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긴급관세 조치가 저희 매년 출제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다른 것들 안 보셔도 되거든요. 안 봐도 되고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자, 6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2항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2항. 긴급관세 적용 기간은 잠정 긴급관세 조치를 포함해서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일단 그거 생각해 볼까요? 저희 관세법에서는 잠정을 포함해서 긴급관세 부과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었을까요? 일단 잠정은 200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조치를 하는 것들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합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협정관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은 2년이 많이 보이죠. 2년.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2년이 겹치는 것들은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빼고 다른 것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나왔던 것 중에 2호 있죠. 유럽 자유무역연합회원국 보이시죠? EFTA. 그다음에 3호에 보시면 아세안 회원국 보이시죠? 요런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은 19홈 하나밖에 없잖아요. 참고로 RCEP는 아세안이랑 많이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RCEP 안에 아세안이 들어가 있는데 아세안 회원국 10개이기 때문에 RCEP의 거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아세안이에요. 그래서 아세안 내용이 많이 따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말이 나온 김에 기출문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어디에 나왔던 거냐면 작년 나왔던 문제일 텐데 작년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작년 맞는 것 같네요. 여기 19페이지, 근데 10번 한번 보시죠. 한번 답 골라보시겠어요? 네, 작년 문제였습니다. 저희 방금 봤던 거였어요. 답 찾았어요? 네, 답 나오죠. 4번이에요, 4번. 이게 작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번도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전년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답을 바로 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년은 아닌 것만 고르면 되잖아요. 총 3개였던 거죠. 2년짜리 2개. 아세안이랑 알셉. 하나가 뭐냐면은 EFTA 나왔던 거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뭐냐면은 여기 사망 보이시죠? 65페이지 사망. 요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요거는 연장 기간까지 다 합친 총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총 기간이죠.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외워두시죠. 요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3년짜리 하고 4년짜리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가 다른 거 골라내면 되는 거죠. 네, 요거 꼭 정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네, 나머지 안 봐도 되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죠. 여기 체크할 게 뭐냐면은 시행령 28조에 3항 나와 있죠. 28조 3항 이거 체크해 주시죠.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자, 관세법에서는 200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 28조 3항에서는 200일이 기본 원칙인데
여기 보니까 칠레는 120일, 페루, 인도네시아는 18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뺀 나머지 모두 200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법제 24조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25조, 26조 다 안 보셔도 돼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넘어가시면 돼요. 27조 안 나오고 28조도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었어요. 나온 적이 없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제 6장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 그거 있었거든요.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탁송품의 특별 통관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가용 물품 있잖아요. 자가용 물품 같은 경우에 그것이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 통관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통관 절차를 이렇게 목록 제출하는 걸로 해서 면제하는 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금액이 200달러까지로 나와 있게 돼요. 200달러. 150이 아니라 200달러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해외 직구를 할 때 DHL, FedEx 같은 물건을 받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50달러까지가 면세가 되는데 미국은 200달러까지가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가세 안 내고 수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실 때 150불 이하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안 내고 국내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2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한도가 더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체크할 게 뭐냐면 저희 법의 3조 가서 보시면은 요거는 그거거든요. 관세법상 감면제도 기억나시잖아요. 감면제도. 예, 그것도 FTA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관세법에서 관세법, 다른 법률 기억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FTA 특례법에서도 관세 감면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 3조 1항의 1호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재수출 면세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2호가 뭐냐면은 다시 수입을 하는 거죠. 요거는 재수입 면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재수입 면세라든지 해외 인가물품 감면을 말을 하는 것이고 3호에 나와 있는 것은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FTA 특례법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원산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만 이동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협정만 되는 것이거든요. 옆에 보면은 시행규칙 30조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협정들만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30조 1항만 보시면 됩니다. 30조 1항에 보시면은 밑에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것 중에 재수출 면세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협정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은 단서가 보이실 텐데 담안에 보시면은 호주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6번째만 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6호의 물품을 한정하고 써 있죠. 중국은 처음부터 4번째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서 관세가 얘네들 물품이 아닌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한번 역으로 정리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31조로 가서 보시면 원산지 등에 대한 하던 심사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요거는 관세법상 나와 있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품목분류 등 나온 거 있었죠. 그거랑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충족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관세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통일된 결정이 가능합니다. 세관에 물어보면은 세관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전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관세청에 신청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차에 가서 보면은 환급특례법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죠. 소유랑 산정심사라고 하는 것은 관할 세관에 하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나머지 모두는 저희가 관세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용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대로 거의 똑같거든요.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협력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34조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7장에 보면은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라고 나오는 거 있는데요. 적용 제한이 뭐냐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적용을 배제를 하는 거예요. 적용 배제. 적용 배제를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주로 하는 거냐면은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있죠. 거짓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하게 됐는데 동의하지 않았거나 이런 거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거부하거나 내용이 달랐거나 이런 거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게 밝혀지면 그때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말이 배제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추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행규칙 37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저희 앞서 봤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죠? 회신 기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요청한 거에 대한 회신 기간인 거죠. 똑같습니다. 내용 동일하거든요. 저희가 요청받은 거랑 요청한 거랑 내용이 일단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요것만 요거 같은 내용인 건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89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 6호 보이시죠? 시행규칙 6호에 보면은 미국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거 12개월 써있는 이거 아까 봤던 걸까요? 안 봤던 걸까요? 제가 힌트 드리면은 섬유 관련 물품 얘기할 때 언급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2개월 나온 게 있었거든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 동일합니다.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죠. 나머지 뭐 보정이자 뭐 관세 부과 세척 기간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보죠. 시행령 46조로 가서 보면은 여기 1항은, 그러니까 여기 1호는 그거네요. 원칙적인 신청을 말했던 것인데, 기산일자 보시면 조의할 게 있어요. FTA에서는 납세 신고일자라는 거 아닙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날이잖아요. 그 날의 다음 날이죠. 그 날부터 5년까지가 돼요. 원산지 조사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법제 9조 1항, 2항 나와 있죠. 이게 뭘까요? 사후 적용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도 적용 신청을 한 날에 다음 날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다 아시는 내용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법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자, 요거로 가보죠. 저 어디 보실 거냐면 가산세 부분에 보면은 가산세 중에서 36조 1항에 쭉 내려가 보면은 2호에 감옥 보이시죠? 감옥.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관세법에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FTA에서는 괄호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9조 1항, 2항이 뭐냐면 사후 적용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후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한 날의 다음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산일자가 다르다는 거죠. 수입 신고할 때 한 거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요. 사후 적용한 것들은 그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그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자율을 곱해서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기산일자가 다르다라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37조로 가서 보면은 적용 제한자라고 나오잖아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칙의 경우는 뭐 내용 그렇게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38조는 비밀유지 의무가 나오는 게 있고 39조는 불속성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38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비밀유지 의무 밑에 보면은 그 예외가 있잖아요.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요거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관세법 116조랑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법에 나와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사유가 많거든요.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관세법상 정하는 그 비밀유지 예외라고 하는 사유랑 얘랑 달라요. 기본 틀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관세법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FTA에서는 안 나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동의를 받아서 요구하는 거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만들 때 관세법상 사유를 가져와 가지고
같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재가 여기 내용이 몇 개죠? 4개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를 섞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다 넘어가고요. 다 끝났고 벌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체크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있잖아요. 1항 나와 있죠. 요게 뭔지 보시면 비밀 유지를 어겼을 때입니다. 요거 시험 나왔던 거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면은 과세 자료 정보 그러니까 제공 기간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걸 어겼을 때 처벌받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는 3일이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3일 운동은 비밀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 3.3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처벌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관세법은 좀 다른 거죠. 걔가 특이한 거예요. 걔가 특이한 거고 요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요거를 지금 저희 나눴던 들었던 기출문제 보시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3번 문제 23페이지 가서 보시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벌칙. 요게 작년 말고 그 전년도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답을 고를 수가 있었겠죠. 3년 3천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FT 특례법은 기출문제만 정리를 잘 하셔도 웬만큼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 운이 좋으면은 만점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최소 4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최소. 더 많이 맞으면 5개 또 6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넘겨보시면 과태료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과태료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2항에 나왔던 3호 여기에 경정 청구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가 마칠게요. 자, 이건 다 마찬가지인 건데 관세법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후 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용도세율, 감면 대상들, 분할납부 승인받은 물품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원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받을 때 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한 걸 봐가지고. 허위신고죄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시면은 그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2항에 보시면 2항에서 5호 보세요. 5호? 5호 보이시죠? 2항에 그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97페이지에 2항의 5호를 보시면 방금 제가 그 말을 한 거죠. 용도 외로 쓴 거잖아요. 요거는 허위신고죄를 말하거든요. 지금 벌칙에서 2항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허위신고죄를 말하는 거예요. 허위신고죄.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있잖아요. 그런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벌금만 부과를 하고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뉘앙스가 뭐냐면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들은 다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포인트가 뭘까요? 거짓으로 이런 말 나오죠. 거짓. 이 말이 나오면은 뭐 사실과 다르게 이런 말 나오면은 다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과태료 내용 보시면은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더라도 양수한 사람이 그거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벌금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거든요. 이 내용은 관세법도 똑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원칙은 세관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 쓰거나 양도하지 않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양도를 했는데 양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허위신고죄 처벌받는 거예요. 2천만 원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만약에 요거를 양도를 했는데 동일한 용도로 쓰는 사람은 양도를 했었다.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 줄어들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오류 통보 받고 나서도 정정 안 했을 텐데 그거는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한 거죠. 네, 그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반대로 내가 세금 돌려받는 준익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적용 안 받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정 청구란 말 나오면 무조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 볼 것만 추린 다음에 시험 전에 한 번 더 내용 정리해서 쭉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4문제 이상 무조건 맞출 수가 있거든요. 많이 맞추면 6문제까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